네, 오늘 이야기는 이재명의 소년공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간 13살 그의 인생학교는 납땜을 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아서 몇 달치 월급을 떼기도 하고 또 손등에 뼈가 드러나도록 다치고 수백 개의 상처를 달고 살았습니다. 손가락이 잘린 동료를 보면서도 멈춤 없이 일을 했어야 했죠. 뭔가 잘못되었다면 그건 노동 환경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군기가 빠져서라는 답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일화 중에 한 편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사고가 터졌다. 왼쪽 손목이 육중한 프레스 기계에 당했다. 손목뼈가 깨지는 사고였다. 다행히 손목의 바깥쪽을 프레스가 쳐낸 것이었다. 만약 손목이 완전히 끼었으면 손 전체가 쥐포처럼 으스러졌을 사고였다. 0.001초만 더 늦게 손목을 빼냈으면 그의 한쪽 손은 사라졌을 것이다. 치료는 받지 못했다. 손목 전체가 부어올랐지만 타박상으로 여겼다. 아주 냉동해서 뼈가 보일 정도로 함성 모서리에 찍혀도 병원에 가지 않은 그였다. 빨간 약을 바르고 안티프라민을 발라도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여러 날이 지나면서 부기는 가라앉았는데 통증은 여전했다. 손목에 힘을 주기가 어려웠다. 소가죽을 펼쳐들고 프레스 작업을 할 수 없을 만큼 아팠다. 그는 이 사고가 그에게 평생의 장애를 안겨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공장편은 하나같이 비참했습니다. 읽는 동안 그의 상처와 같은 부위가 찌릿하며 아파오기도 했습니다. 공장을 다니면서 제대로 된 보상이나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얼마나 아프고 두려웠을까요? 전태일 이후에도 노동자의 권리가 법전 밖을 나오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사 시절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노동국과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한 이유일 것입니다. 모두의 노동이 안전하게 존중되는 사회에 대한 염원이 그만큼 컸던 것이죠. 공장에서 이야기는 대부분 다치거나 돈을 떼거나 하는 신체적인 위협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일상화된 위험이지만 이재명에게는 위험뿐만 아니라 회사의 위계 권력 속에서 드러나는 불공정과 위선에 대한 부당의 기억이 상당히 선명했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소원술이란 걸 받았다. 회사에 대한 노동자들의 생각과 애로사항을 무기명으로 적어내면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재명은 아무것도 적어내지 않았다. 회사가 몰라서 폭력과 강제 권투를 방관하고 있을까? 그게 아니란 것쯤은 이재명도 알았다. 그런데 순진하게도 빠따와 권투 경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적어낸 소년공들이 있었다. 누군가 그걸 적어냈다는 것은 바로 다음날 조회 시간에 확인되었다. 공장의 책임자는 아주 점잖게 말했다. 반장과 고참들은 이유 없이 소년공들을 때리지 말고 동생처럼 돌봐주고 소년공들은 자기가 할 일을 잘하면서 상급자들을 형님처럼 모시라고 했다. 회사는 종업원들을 가족처럼 여긴다고도 했다. 조회가 끝나고 개구리는 홍대리가 현장을 돌며 말없이 반장과 고참들의 어깨를 한 대씩 툭툭 쥐어박고 돌아간 다음 이유 없는 폭력은 바로 사라졌다. 대신 이유 있는 폭행이 쓰나미처럼 밀어닥쳤다. 먼저 반장이 나섰다. 이 개새끼들이 소원수리를 쓰라면 월급 꼬박꼬박 챙겨주시는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안 쓰고 뭐가 어째? 반장이 이유 없이 때렸다? 그래 이 새끼들아, 그 이유를 알려줄게. 이건 작업복장 불량, 빠따 세대. 앞에서 우아하게 말하고 뒤에서 어떻게 힘없는 소년공들을 멍들게 만드는지 내가 참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건 정직하냐 아니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를 깔보고 능멸하는 거란 말이죠. 상대를 대등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나쁜 거잖아요. 전기에서는 관련해서 이렇게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부당한 폭력으로 유지되는 질서를 비호하는 이유를 깨달은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다.
그렇게 유지되는 질서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우아한 위선자들이었다. 우아한 위선자들의 특징은 이중성이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달랐으며 말과 행동이 달랐다. 겉으로는 소년공들의 처지를 동정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겼다. 앞에서는 소년공들을 때리지 말라고 했지만 뒤에서는 소년공들을 더 많이 때리도록 부추겼다. 네, 확실한 태도와 간혹 냉정하게 들리는 그의 화법은 이런 경험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헛된 희망을 주고 모호한 어법으로 그때그때를 모면하는 것을 그는 경계했습니다. 될 것과 안 될 것을 모두 선명하게 전달하는 그의 화법에는 물론 호불호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짜 약속과 거짓 희망으로 국민들을 어리석은이로 대상화하지 않는다는 점은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 생각돼요. 인간 이재명에는 회사 가는 길의 거리가 멀어서 고되기보다 같은 길에 교복 입고 지나가는 또래 학생들에 대한 부러움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이 문득문득 드러납니다. 다친 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고민하던 중에 홍대리의 권위가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동료들과는 다른 홍대리의 유일한 차이는 고졸이었다는 것이었어요. 하여 그는 목표를 세웁니다. 손목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었다. 이재명은 공부를 할 각오를 가지고 3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째, 남에게 주어 터지지 않고 산다. 둘째, 돈을 벌어서 가난에서 벗어난다. 셋째,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산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신화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고 뛰어난 암기력으로 16주 만에 중등 검정고시 자격을 획득한 것이죠. 다만 아픈 것은 중졸 학력으로도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그가 뛰쳐나왔던 대양 실업으로 돌아갑니다. 중학교 졸업 자격을 얻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삶에 과연 해뜰 날이 있을까 싶었던 그런 시절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환한 햇살을 드리워진 말이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던 이재명의 유일한 백은 어머니의 그 말이었습니다. 공장 사장이 야반도주에서 월급을 떼어 낙담했을 때여도 그래 괜찮다. 니는 잘 될 기라. 틀림없이 잘 된다 했다. 엄마한테 좋다는 약장수 말에 넘어가 가짜약 사기를 당해서 속상해할 때도 괜찮다. 우리 재명이는 잘 될 기다. 하며 그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그 말은 어린 시절 전파치가 했던 크게 될 아이라는 말의 믿음과 함께 어머니의 애정이 더해져서 신앙처럼 그의 마음의 중심을 세워준 말이었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준 주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린 시절 어떤 말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네, 10대 소년공으로 살아왔었던 이재명의 제대로 노동복지 정책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상병수당에 대한 겁니다. 기존에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아직 요원한 상황이거든요. 빨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다가 아파도 서럽지 않을 수 있도록 맘 편히 쉴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직장인,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누구라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아플 때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약속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는 이재명의 소년공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읽는 내내 상당히 많이 아프고 슬프고 분노스러웠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